자, 화요일마다 경제 고민으로 답답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시는 스윗한 활명수 양희승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주에 한 번씩 만나는 화요일에 스윗하고 톡 쏘는 경제 활명수 네. 양희승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동키 여러분을 위해서 중요한 사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과거에 한번 상담을 드렸었던 70세 동키분이 전화를 주셔서 네. 이분이 주말에 왜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다름 아니라 이분이 이제 외출하셨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 사람들이 여러 모여 있고 막 웅성웅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소방차도 와 있고 그래서 설마 해가지고 본인 집인가 해서 봤더니 본인 집 베란다의 실외기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 경찰서에 신고도 하시고 119도 불렀다는 거예요. 어머머머. 네. 아니 근데 이런 일이 흔치 않을 줄 알았더니 일어나긴 하네요. 그렇죠. 세상에. 그러니까 다행히 일단 뭐 베란다 실외기에서 발생된 불길이 빨리 잡혀서 실외기 외부가 타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4층에 거주하시는데 아래층 베란다와 이제 1층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일부 뭐 이제 피해가 발생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나마 이제 이 정도에서 다행이지 자칫 뭐 이 사고가 만약에 야간에 발생을 했다거나 그치. 또는 이 빌라 건물에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은 자칫 또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빨리 신고를 했으니 다행이지. 그렇죠. 동키분도 그렇고 저도 참 아찔했던 그런 주말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피해가 적어질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사실 겨울철에 화재 발생이 많기는 한데 에어컨 실외기에서 겨울철에 불이 난다? 요건 조금 의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참 의아스러웠는데 경찰에서는 혹시 모를 방화의 가능성도 조사를 했는데 방화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다행이다. 내렸고요. 이 원인은 알 수 없는 이 실외기 자체 결함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평소 위험에 대한 뭐 준비와 보장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질병이든 상해든 또는 이와 같은 뭐 화재와 관련된 사고든 완벽한 보장을 하려고 해도 참 끝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동키분의 경우에 매월 10,000원씩 납입을 하셨던 주택화재보험에서 본인의 실외기 교체 비용과 또 에어컨 교체 비용은 물론 아래층 베란다의 그을린 피해와 1층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피해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화재 보험이 10,000원이면 되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지금 있으실 것 같고요. 10,000원이면 굉장히 기초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가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 지금 불이 난 실외기나 에어컨 교체 비용이나 아래층에 피해 일으켰던 거나 또 차량에 피해 일으켰던 거 이런 것들도 다 보상이 가능했네요. 맞습니다. 네. 이런 뭐 참고로 이제 운전자 보험이라든지 이런 주택화재 보험은 보장 금액이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에 달하는데 보험료는 10,000원 정도면 가능한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확률은 굉장히 적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적은 보험료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주변에 보면 주택화재 보험 3만 원, 5만 원짜리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순수하게 주택에 관련된 보장만 하시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10,000원을 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경우에는 주택 화재를 보장하는 보장 이외에 뭐 상해 관련된 상해 골절이라든지 입원 뭐 치료비 운전자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나 또는 뭐 우리가 흔히 말씀드렸던 적립보험료가 좀 더 포함되어 있다든지 이럴 수 있겠고요. 최근에 화재보험과 관련한 뭐 이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니까 총 5가지의 대표적인 소비자 유의사항을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유의사항이 있군요. 네. 오늘은 그 중에서 2가지 정도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재보험 대상 보험 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이 청약서와 보험증권에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사례에 따르면은 한 정육 도매업 사장님이 가게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사고 발생 장소가 매장 밖에 위치한 창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원자재 아마도 동산인 뭐 그 식자재 같은 것도 있었겠죠. 이 피해액이 1,000만 원에 달해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는 해당 창고가 보험의 목적물, 즉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재 보험에 가입을 하셨을 당시에 정육 도매업 사장님이 가입을 하면서 매장까지만 가입을 하셨나 보다. 매장 그렇죠. 밖에 있는 창고는 가입에 포함을 안 시키셨나 네. 보네요. 조금 더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이 사실은 소비자분들도 또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분들 입장에서도 해당 물건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지하고 또 보험회사는 이 물건 여기서 이제 그 소비자가 고지한 모든 물건에 대해서 보장해 줄 것인지를 심사를 거쳐서 이제 가입의 어떤 유무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사례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받을 보장 범위를 해당 창고까지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제 누락이 된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화재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청약서상의 목적물의 지번, 면적은 물론이고 이와 같이 창고나 뭐 부속 건물까지 보장하는 물건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청약이 다 성립이 되고 보험료가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발급받는 보험 증권에도 이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까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맨 처음에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당시엔 이 창고가 없었어요. 근데 화재보험에 가입을 한 다음에 뭐 몇 년 지난 다음에 네. 창고를 만들게 됐어요, 새롭게. 네.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창고가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포함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추가할 수 있어요? 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것은 어떤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손해보험, 이런 화재보험이라든지 특히 이 건강보험이라든지 뭐 실손보험도 마찬가지고 운전자보험 이런 보험들은 가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을 하고 나서 통지 의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나의 건강 상태는 아니고 직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방금 말씀하신 내가 처음에 가입할 때 보장하기로 했던 것 이외의 내용이 변경되는 거면 위험에 대한 부분들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통지 의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고지하셔야 되고 또 보장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창고 안에 보관하던 물건이 바뀌어도 종류가 바뀌어도 그렇죠. 뭐 이제 그 크게 뭐 그렇게 달라질 부분들이 많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보통은 어떤 창고라고 하면은 그 창고에 대한 부분과 그 창고 안에 어떤 동산이라든지 어떤 그런 뭐 자재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장비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다시 한번 또 평가를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승인 여부 판단을 받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안에 고기만 보관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작년부터는 여기에 LPG 가스 이런 걸 같이 보관했다. 그럼 불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니까 네네네. 이런 네. 것들은 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라는 그 통지 의무 사항을 꼭 기억하셨다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 가입할 때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하다 혹시나 이제 항상 이렇게 생각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이런 위험들이 변경되면 해야 되나라는 부분들을 뭐 보험회사라든지 뭐 설계사분들 통해서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LPG 가스 넣어놨어요라는 얘기 안 하면은 보장 안 해줘요? 보장을 뭐 단순하게 한다 안 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보다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뭐 좀 원인들이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내가 그 몰라서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득이하게 이제 그게 근데 반대로 또 보험회사나 설계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 충분히 또 알려야 되고 그래서 다소 뭐 분쟁의 그런 여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안 해줄 수도 있네요. 그렇죠. 못 받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고지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4174님도 비슷한 말씀 주셨는데 지금 업장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의 화재보험도 좀 궁금하셨나 봐요. 네. 그럼 우리 집은요, 새로 가전제품을 살 때마다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뭐 TV 바꿀 때마다 뭐 스타일러 하나 추가됐다고 이제 고지하면 너무 혹시 못 불편하겠죠. 받을까 봐. 그렇게 되면 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주택 화재에서 보상하는 대상 중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내에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라든지 또 여러 뭐 의류라든지 이런 이제 일반 가재가 있고요. 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입할 때 통째로 뭐 2천만 원 한도라든지 3천만 원 한도 이렇게 가정마다 그 가입 한도 내에서 더 보장을 해줍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반대로 이 가정에 고가의 귀중품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귀금속이라든지 수족관, 화분, 뭐 고가의 안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수족관. 네. 이런 거는 이제 일반 가재가 아닌 명기 가재라고 해서 별도로 추가 고지를 하고 보험회사의 심사 승인 절차를 거쳐서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보장해달라고 요청해가지고 금고 같은 거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약도 이제 있는 것이고요. 추가로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제 그 주소지 변경이나 혹은 아까 뭐 주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고지한 주소지와 별도의 공간, 뭐 컨테이너나 부속 건물 이런 이제 수용 장소의 변경이 되게 중요한데 네. 예를 들면 어떤 이제 동키부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데 기본 주소지는 이제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고 사무실과 몇 미터 떨어진 공간에서는 인테리어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 장비 공구 이런 것들을 비치하는 컨테이너 공간이 있었는데 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 시점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지하시고 그렇지. 심사 절차를 거치셔야 되고요. 반대로 주택 화재의 경우에는 이 보장받는 구역이 보통 뭐 몇 동 몇 호 뭐 집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공용 주택이라고 하는 아파트라든지 뭐 빌라라든지 연립주택 이런 부분들은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이 분리돼 있잖아요. 공용 그렇죠. 면적은 아시다시피 주차장이라든지 뭐 엘리베이터, 뭐 복도 이런 부분들은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고 나이제 전용 면적, 뭐 베란다를 포함한 우리 집 이런 것들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주소 변경에 대한 것들은 중요하지만 뭐 어디 뭐 컨테이너 이런 일들은 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장 유명한 표어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거. 겨울철뿐만 아니라 봄에도 화재 발생률 굉장히 높죠. 이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항상 주의를 해야겠고요. 앞서 금감원이 발표한 소비자 유의사항 중에서 화재보험에 대한 내용 2가지 알려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셔서. 네, 가입 목적물에 대한 어떤 정확한 고지도 중요하지만 가입하고 나서 이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방금 말씀 우리가 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을 이제 고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보험금 평가와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밖에도 화재보험 관련한 유의사항은 이제 금융감독 홈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의 경제 고민 답답하기만 한 통장 내역에 한 줄기 빛을 쫙 비춰주시려는 그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 돈키호테 대표 전문가 양희승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화재보험과 관련된 뉴스 전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연을 보내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그중에 하나를 골라서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여러분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자녀들 모두 출가시키고 남편이랑 오순도순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60대 후반으로 은퇴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요. 저는 소소하게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험에 대해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저 혼자 내는 보험료가 34만 원 정도거든요. 그중에는 만기가 80세까지로 짧은 것도 있고요. 제일 문제는 실손보험이 19만 원까지 올라서 많이 부담스러운데 주변 친구들은 그래도 실손은 옛날 게 좋다고 그냥 두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더 오르면 과연 제가 이걸 계속 낼 수 있을까 좀 싶기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험은 잘 들은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점검 신청합니다. 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야, 진짜 일단 매달 내는 보험료도 그렇긴 한데 실손이 참 비싸요. 19만 원씩 매달 내고 계신다. 19만 원이면 1세대 실손인가요? 네, 맞습니다. 19만 원이라서 1세대 실손이 아니고 2009년 뭐 8월, 10월 이전의 실손이 이제 표준화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표준화는 지금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한 약관을 쓰고 그러니까 같은 보장을 제공하면서 다만 회사별로 보험료만 다른 이게 이제 표준화라고 하는데 그 이전의 실손을 말씀을 드리는 근데 것인데 그때 실손 아니면 19만 원 내기 힘들지 않아요? 뭐 그렇긴 합니다. 너무 비싸다. 어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2008년에 가입하신 실손이었는데요. 이제 2009년 이전에 가입하신 실손은 1세대 실손이라고 해서 자기 부담금이 하나도 없는 뭐 굉장히 좋은 실손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손 전환은 저희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은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로 실손보험의 현재 보험료는 얼마인지 19만 원 비싸죠. 비싸죠. 네. 두 번째로 실손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특약들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이따가 4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19만 원이라는 실손이 단독 실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죠. 이게 나머지 특약들이 많고 단독으로 뺐을 때는 또 얼마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맞습니다.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4부에서 정확하게 살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내가 1세대 실손인데 실손이 너무 비싸. 그렇다고 그냥 바로 전환해버리지 마시고 혹시라도 나머지 특약들을 뺐을 때 실손은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셔라 라는 말씀. 일단 적당할 때 잘 끊어주셨어요. 네. 앞서 3부에서 게시판에 남겨주신 사연 저희가 재구성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실손에 대한 걱정. 이분처럼 매달 내는 돈이 너무 부담이다 하는 분들에게는 변경이 답일까요? 어때요? 네, 실손보험에 대해서 항상 뭐 많은 정보를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100% 보장되는 실손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평소에 청구하는 보험금이 적거나 음. 혹은 내 생각에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된다면 나에게 맞지 않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과거에 가입한 실손, 즉 청구하면 뭐 10% 정도만 공제하고 돌려주거나 혹은 이제 1세대 실손처럼 심지어 100% 다 돌려받는 1세대 혹은 2세대 실손에 가입 중이신 분들이 이런 고민에 빠져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스스로 자가 진단을 먼저 해보시도록 좀 기준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보험금 청구를 적지 않게 하시는 분들의 경우 참 애매하긴 한데 당뇨와 같이 이런 뭐 만성 질환으로 약제비를 꾸준하게 청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혹은 이제 한 50 정도 넘어가시면 근골격계 뭐 손목이라든지 뭐 무릎이나 관절 이런 데가 안 좋아서 지속적으로 뭐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우선은 내가 연간 얼마 정도의 보험금 청구를 하는지 이런 금액을 한번 이제 그 따져보실 필요가 이제 있겠고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1, 2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내가 청구를 또 많이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 아니죠. 부분을 의외로 많이 좀 물어보시는데 그런 것은 좀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 이 현재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실손보험료가 내가 얼마를 납입하고 있고 앞으로 5년 이제 이게 보통 5년 갱신형 실손인 경우들이 많은데 다음번 갱신 시점이 언제인지 일단 그때까지는 보험료 인상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확인하셔서 다음번 갱신 때 한 번 더 인상될 때 보험료까지 확인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다. 다만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실손보험료가 10만 원인데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도 내가 워낙 계시고 청구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또 반대로 청구가 없기 때문에 5만 원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그렇죠.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가계 상황이라든지 또는 이제 전체적인 보험료 수준까지 고려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저처럼 이제 연간 보험금 청구를 거의 하지 않는 이런 사람, 건강한. 의외로 건강해, 예, 보기보다 건강한데 보험료만 오르는 것 같아서 억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일단 연간 납입하시는 실손보험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연간 보험금 청구액을 그러니까 돌려받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좀 계산을 해서 실손을 전환했을 때와 이제 연간 청구 보험금까지 같이 또 합산해서 계산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결과값을 가지고 비교해 보시면은 실손을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1세대와 2세대는 내가 많이 청구한다고 해서 오르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청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 일부러 청구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내가 몸이 자주 아파서 자꾸 실손 청구가 좀 많아진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부분이고 3세대나 4세대는 내가 청구를 많이 하면 내게 오르기 때문에 4세대는 4세대는 네. 4세대는 내가 청구를 많이 할수록 내게 오르기 때문에 전환을 하는 게 불리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이 청구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경우에 네.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식으로 가라는 거지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앞으로 많이 아플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패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역시 전문가님의 명쾌한 답변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실손보험관리법은 알려주셨는데 이 사례자분의 경우, 요분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네,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몇 년 전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한번 하신 것 이외에 별다른 뭐 큰 병실회를 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실손의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하신 이런 경우라고 할 수가 지금까지는. 있는데요. 네. 그래서 매달 납입하셨던 19만 원이 아까우셨던 거죠. 하지만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이가 60세이시다 보니까 앞으로 아플 확률이 더 많지 않겠냐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던 건데 그러면 또 이제 동시에 또 보험료 부담은 앞으로 이거보다 더 커질 수 있는 2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는 이제 이런 또 걱정됐었고 그래서 제가 일단 자세하게 좀 살펴보니까 사례자 분의 실손보험은 19만 원 중에서 암, 뇌, 심장 질환에 대한 보험료가 한 2만 원 정도. 그리고 얼마 안 나머지가 하네. 나머지가 다 실손보험료였어요. 17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4년 정도만 더 납입하시면 8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뭐 암, 뇌, 심장 질환 진단비 특약은 그대로 두시고 여러모로 그동안 가계 부담이 되었던 실손보험 특약은 최근에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니까 실손보험료가 3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렇게 하니까 즉 골칫거리였던 실손보험의 경우 기존의 진단비 특약들은 그대로 살려두고 실손보험 특약만 전환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기존의 19만 원이었던 이 보험료가 6만 원으로 13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는 이분은 병원도 자주 안 가는데 부담된다. 그렇죠. 이 네. 부분이 골자였던 거네요. 네. 이때 일단은 19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줄였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두고 나머지 오래된 보험들도 마저 해결을 해주셨죠. 네. 이 기존의 보험들, 그러니까 실손보험 빼면 한 15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더 있었던 것인데요. 이제 비교적 가입하신 지가 오래돼서 조금만 더 납입을 하시면 되는 보험들이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나머지 4건의 보험에 대해서 한 건 한 건씩 어떤 솔루션을 드렸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과 수술비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52,600원 보험이 이제 있었는데요. 네. 뇌심장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는 좁긴 하지만 그래도 4년만 더 납입을 하시면 80세까지 보장이 되시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둘째로 이제 암보험의 경우에는 15년 갱신형 상품이긴 한데 갱신형이 뭐 무조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암 진단비로 3천만 원을 보장하는 상품인데 이게 갱신형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례자분에게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 가장 큰 암 진단비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보험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네, 15년 뒤에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변경되는 시점에 앞으로 이제 15년 뒤에 계속 이것을 유지할지 말지를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한 건 한 건 짚어주시니까 이게 왜 유지를 해야 되고 이거는 왜 없애야 네, 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참 구분이 되네요. 그리고 갱신형이면 무조건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왜 갱신형이어도 유지인지 아니면 해지인지 이런 것들을 분리해야 되는지 그 기준도 말씀을 해주시니까 지금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꽤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어려울 때는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돈키호테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 들고요. 이제 마저 살펴볼 게 2건의 보험 남아있잖아요. 네, 추가로 운전자 보험은 38,500원으로 얼핏 보면 이렇게 비싸게 납입하고 만 원이면 이렇게 된다. 하실 수 있는데 형사합의지원금이나 벌금 이외에 아까 우리 그 주택화재 보험 봤던 것처럼 상해 입원비라든지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비 이와 같이 상해 특약이 또 추가로 들어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보험도 3년마다 납부를 하시면은 80세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다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또는 뭐 형사합의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과거에 가입하신 상품이어서 보장 한도가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벌금 및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이제 현재의 한도가 매우 높아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가입을 하시면 최저보험료 한 5천 원 정도로 보완하시는 방법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럼 이분이 걱정하시던 내 보험 이대로 괜찮나요? 이 걱정 사라졌겠어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게 뇌심장 관련 이제 보험인데요.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을 보장하는 보험은 매달 19,000원을 납부하고 계신데요. 10년 갱신형이고 보장 범위가 좁은 점을 감안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약간 상충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갱신형이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면서 뭐 이렇게 또 말씀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이분의 전체적인 그런 보험 내역을 봤을 때 또 이제 비갱신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갱신형이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이제 이렇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존에 월 34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시면서 혹여나 진단을 받았을 때 한 푼의 진단비도 받을 수 없었던 뇌졸중, 요게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뇌혈관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 뭐 기타 심장질환을 신규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 사례를 양희승 전문가는 처음 짚어주시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양희승 전문가가 얼마나 이렇게 개개인의 가정경제에 신경을 써주시는지가 느껴지는 게 다른 분들은 이렇게 딱 얘기해 주실 때 갱신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는 갱신형이 안 좋다. 오늘 포인트가 그거면 안 좋은 갱신형의 사례들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네. 근데 이분의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다 보니까 이분이 갱신형이 좋은 게 있었고 안 좋은 게 있으니까 그분의 사례에 딱 집중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딱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여러분 일정치가 않다라는 게 지금 사례에서 느껴지죠. 나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거든요. 어제도 짚어봤잖아요. 우리가 뇌나 심장 이런 것들도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마찬가지인 거예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나한테 그게 있다고 무조건 없애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갱신형 비갱신형도 마찬가지예요. 갱신형이 무조건 안 좋은 거다가 아니고요. 나한테는 갱신형이 오히려 필요할 수 있는 거고요. 비갱신형이 오히려
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방금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보완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안내를 지금 해주신 건데 정리를 쭉 해봤어요. 그럼 보험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실손보험은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13만 원의 보험료를 절감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기존의 3천만 원 한도에서 이제 2억 원 한도로 보장을 늘려드렸고, 보장 늘었네요. 네. 마지막으로 사례자분에게 없었던 그 흔한 뇌졸중 진단비. 이 사실은 뇌질환에서는 뇌경색이 가장 많은데 뇌출혈만 가입하고 있으면 이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화혈성 진단비와 수술비까지 신규로 좀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정말 넓어졌어요. 네. 네, 어디가 아프더라도 네. 다 보장이 되는 보험료는요. 네, 그래서 보험료가 조정 전에 매월 34만 원에서 최종 24만 원으로 매월 10만 원 정도를 절감을 시켜드렸고요. 하지만 잊지 마셔야 될 부분이 무조건 보험료부터 줄이는 방법을 택하는 게 아니고 오늘 사연 주신 돈키분의 보험솔루션처럼 보험 한 건 한 건 분해해서 그대로 유지할지 변경을 할지 꼼꼼히 판단해보고 그런 다음에 보험료를 조정해 나가는 순서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경제사이다 코너에서는 주택화재보험 등의 화재 보험 가입 시에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유의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돈키호테 게시판에 올려진 사연에 대해서 해결책까지도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화재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는 목적물의 주소, 업종, 보장금액과 범위까지 정확히 고지하고 가입 후 보험증권에도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자. 네. 둘째, 오래 유지한 우리 집 보험 무턱대고 조정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살릴 수 있는 특약은 최대한 살리고 불필요한 특약만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두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사이다 양희승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